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사연을 적을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후 말씀드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 의미로 새 삶을 얻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는 돌싱이 되었고 딸아이 하나를 홀로 키우고 있지만 하늘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저는 오늘 어디에서도 보시지 못하셨을 아주 못된 전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글솜씨가 부족해도 구독자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로 본론에 들어가서 간단히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집은 꽤 여유가 있는 집이었어요. 아빠가 큼지막한 사업을 오래 하셨었고 엄마도 전문직으로 오래 일하셨었거든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듣기로는 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시는 기사 삼촌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재벌처럼 돈을 펑펑 쓰면서 크진 못했고 그냥 다른 친구들처럼 부모님께 지원받을 부분은 받고 또 제가 알바해서 쓸 돈은 벌고 그런 식으로 커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저보다 3살이 많았던 남편은 제가 알바를 하는 곳에서 저에게 관심을 보였고 그렇게 저희는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듣고 보니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조건도 그닥 좋지 않았었어요. 저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남편은 사무직으로 저의 반의 반 정도를 벌었거든요. 그래도 사람은 좋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라고 하면서 저는 남편과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노래가사처럼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사회생활도 많이 안 해봤고 아무것도 모르니 남편과 결혼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제 돈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남자들과는 다르게 보였거든요. 상견례를 하고 나서는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제 딸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결혼식 후 품에 안게 되었어요. 혼인신고도 모두 다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다만 저에게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아빠한테 증여받은 건물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굳이 재산 공개를 모두 하고 싶지 않았고 말 그대로 아빠께 받은 건물이라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부모님 용돈 아니면 공과금, 제 사업의 투자금, 부모님 거의 여행 경비 등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에게는 제 부모님의 자산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없었고 그냥 아빠가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 정도? 그리고 제 월급만 대충 알려준 정도였습니다. 아빠께서 항상 돈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셔서요. 남편과 먹고 싶은 건 먹고 청소도 같이 하고 퇴근하고 영화도 함께 보는 소박한 일상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제가 남편의 본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요. 하루는 저희 친정엄마가 집에 잠시 놀러 오게 되셨고 그날따라 기분이 많이 좋으셨는지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마조마했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죠. 제가 남편에게 건물 얘기하지 않은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지 못한 제 탓도 있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까먹으셨을 거예요. 요새는 TV에 건물이 있다 없다 얘기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왜요, 장모님? 건물 있는 게 얼마나 자랑이에요. 저 같아도 건물 있으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걸요? 참,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은 저런 거 꿈도 못 꾼다고요. 어릴 때 제 꿈이 임대료 받으면서 사는 거였는데 이제는 뭐 글러먹었죠. 꿈 이룬 거나 다름없지 뭐. 우리 지선이가 떡하니 건물이 있잖니. 알고 있잖아. 네? 지선이가 건물이 그렇죠. 지선이 건물 큰 거 하나 있죠. 얼마나 효녀인지 임대료도 다 우리한테 쓰거나 공과금으로만 쓰는 거 알지? 아무튼 우리 딸 많이 예뻐해 주게. 참 착한 딸이야. 참 착한 아내도 될 거야, 분명.
엄마는 참 다 알아서 해요. 얼른 집에 들어가세요. 아빠 기다리시겠다. 그렇게 저는 황급히 엄마를 집으로 모셔다 드렸고 왜 굳이 그런 내용을 말하냐며 따지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언젠간 밝혀질 내용이었으니 그냥 좋게 생각하기로 했죠. 그때 당시에는요. 이렇게 우연히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엄마가 가시고 나서는 왜 말 안 했냐고 서운해하면서 방에 들어가 있길래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후에 남편은 완전히 태세를 전원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지선아, 나 사업하고 싶어. 아침 9시까지 나가서 상사 욕 듣고 눈치 보고 돈은 쥐꼬리만큼 벌고 그만하면 안 될까? 어? 안 되지. 무슨 소리야.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 욕먹기 싫다고 일 그만둘 나이는 지났지. 안 그래? 이제 우리 아가도 있는데 돈도 차곡차곡 모아야 해. 좀만 더 참아봐. 너 건물이 있잖아. 거기서 나 뭐 하나 하면 안 돼? 음식 장사라도. 장사 중에 최고는 물 장사라잖아. 무조건 내가 대박 터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건물 맡겨놨어? 우리 엄마도 말했잖아. 그냥 공과금으로 쓰거나 저축 아니면 부모님한테 쓰는 게 그게 다야. 날 위해서 쓰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그나마 지금 좀 코로나 풀리고 나아진 건데 그래도 힘들어 하시더라. 아니 마누라가 건물이 있는데 따로 월세 내면서 장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남편한테 그 정도 지원도 못 해줘? 좀 서운한데. 나 너가 나한테 건물 말 안 한 거에 대해서도 쿨하게 넘어갔어. 알지? 안 넘어가면 뭐 어떻게 했을 건데. 정확하게 할 사업이 있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고 내가 봐도 경쟁력 있겠다 싶으면 투자 개념으로 도와줄 수 있어. 근데 장사나 해볼까? 물장사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건 내 부모라도 도와줄 수 없어. 그리고 정말 부탁인데 그냥 건물 없는 셈 쳐줘. 나도 항상 없는 셈 치고 살았고 오빠도 듣기 전까지 직장 다니면서 잘 살았잖아. 아유, 근데 또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런가? 주선아, 한 번만 잘 생각해봐. 알았지? 우리 가족이 대박나는 길일 수도 있어. 남편은 그날부터 제 건물에 집착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거기에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서 말이에요. 항상 말끝마다 너 건물 있잖아 라는 말을 달고 살기 시작했고 일이 힘들다고 하면 그냥 그만두라고 하며 제 고민을 우습게 여겼어요. 남편은 마음이 뜬 건지 그 뒤로 직장도 억지로 죽지 못해서 다니는 듯 보이더군요. 그러다가 남편은 결국 사고를 쳤어요. 밤에 갑자기 현관문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남편은 친구들을 모두 데리고 집으로 왔더라고요. 한 8명 정도 되었으려나요? 여보! 나왔어! 내 친구들 다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어. 괜찮지? 아우, 술 냄새. 아니,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꼴이 이게 뭐야? 기분 좋아서 많이 마셨어. 우리 딸은? 자고 있어. 조용히 해, 낄라. 근데 뭐 했길래 기분이 이렇게나 좋은 거야? 자기는 상상도 못할걸? 나 일 그만뒀어, 드디어! 잘했지, 마누라. 잘했지? 뭐, 뭐? 일을 그만뒀다고? 내가 그만두지 말라고 했잖아. 못 살아, 진짜. 이렇게 사고를 치고 오면 어떡하니? 정신 차려봐, 빨리. 그렇게 모두 우르르 들어와서는 저희 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아주 제가 건물주라는 걸 온 동네에 소문을 냈나 보더라고요. 친구들마다 건물 있으셔서 좋으시겠어요. 건물 시세가 얼마나 돼요? 등등 거의 취조를 하듯이 물어봤으니까요. 저는 진짜 화가 나 미칠 것 같았습니다.
상의 없이 일을 그만둔 것도 화가 났고 건물이 자기 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믿고 이렇게 까불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그랬죠. 그렇게 남편은 친구들과 떠들썩하게 술을 밤새도록 먹고 잠이 들었고 그 다음날 저는 남편을 흔들어 깨우면서 물었어요. 여보, 일어나 봐. 빨리! 지금 이렇게 일을 버려놓고 잠이 와? 아, 왜? 피곤해 죽겠어. 여보, 진짜 일 그만뒀어? 아니,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오면 어떡해? 건물 좀 안 알아좋은 게 뭐야? 아, 이런 자유도 나는 없어? 한번 객기 부려봤어. 일 구할 거야. 해야지. 내가 없는 셈 치라고 했지? 어차피 그만뒀으니까 한 몇 주는 쉬던지. 미리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좀 좋아? 분명 안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일방적으로하는 게 어딨어? 내가 사업하고 싶다고 잘 생각해보라고 했잖아. 우리가 미리 같이 얘기를 안 했다고? 했잖아. 뭐 건물에 금이라도 숨겨놨어? 그냥 그 건물에 하나 좀 주면 되잖아. 난 안 된다고 했잖아. 그렇다고 결론이 난 것도 아니었어. 그래, 너 잘났다. 일 구하면 될 거 아니야. 숨 좀 쉬려고 했는데 아주 남편을 죽인다 죽여. 그렇게 남편은 그날 이후로 일을 알아본다는 핑계로 제가 출근해서 일하는 내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말로는 이력서도 넣고 사업하는 형님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진전이 없어 보였어요. 답답한 일상이 계속되던 중 저희 부모님께서 잠시 집에 들렀다가 우연히 남편을 마주치시고는 남편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어요. 이후로 저희 아빠께서는 딸 혼자 일을 하고 가게를 맡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전화를 하시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 주나 다음 달이나 이서방 편할 때 이쪽으로 출근하라고 해. 사무직이라 그냥 기본 일은 다 할 수 있잖아. 직원들한테는 추가 직원으로 면접 보고 뽑은 거라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인사과에 넣을 테니까 그쪽 가서 잘 해보라고 해. 언제까지 너가 계속 책임지고 일하고 있을 순 없잖냐. 네?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아빠. 이서방 정신을 차려야죠. 이력서도 넣고 있다곤 하던데 뭐 연락 오는 데가 있지 않겠어요? 나도 직접 이서방 옆에 두고 보고 싶어서 그래. 어떤지 좀 살펴보기도 하고 뭐 진짜로 인사과에 사람이 필요하기도 했고. 힘들지 말라고 우리 딸. 아무리 차이가 좀 있어도 너가 사랑해서 이서방과 결실을 맺은 거니 어른으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 응원해주고 지지해야 한단 말이다. 남자들 다 한 번씩 일 그만두고 사업하고 싶어 하잖아. 그냥 그래 그랬을 수도 있지 하고 넘기렴. 네, 아빠. 고마워요. 이서방한테는 제가 말 잘해서 다음 주부터 출근하는 걸로 할게요. 아빠는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남편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거였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 보였던 건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일을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건물을 보고는 태세가 변해가는 남편을 보고 더 마음속으로 힘든 거였는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또 뭘 하고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니 남편은 뛸 듯이 기뻐하더군요. 정말? 정말? 아, 나 그럼 뭐 과장으로 들어가는 건가? 라는 얼토당토하는 말과 함께요.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이때까지도 딱히 이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빠 말씀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평생 옆에서 챙겨주는 아내가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또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있을지 모르는데 쉽게 이 인연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뭐 그때까진 많이 사랑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아빠 회사에서 신입으로 출근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곧잘 적응해서 일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게 평화가 오는가 싶었는데 지금부터 정말 신의 한 수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생각해도 신이 정말 도우셨음을 확신하는 일이요. 제 제일 친한 친구가 바로 대학병원에서 일했었는데 오랜만에 전화가 온 것으로 모든 일은 시작되었어요. 지선아, 나야. 뭐 하고 있어? 바쁘지 않으면 잠깐 통화 괜찮지? 그냥 잠깐 일하고 들어와서 빨리 하고 있었지. 결혼하니까 집안일만 해도 하루 시간이 다 가는 거 있지? 그래? 아주 주부 다 됐네. 아니, 달력 보는데 곧 너 생일이더라. 뭐 다른 계획 있어? 글쎄 뭐 남편이랑 밥이나 먹는 거겠지 뭐. 그런 걸 다 기억해주고 고마워. 저번에 너가 나한테 지갑 선물해줘서 나도 좀 해주려는데 너네 부부 우리 병원 와서 건강검진 좀 받아보면 어때? 내가 예약해줄게. 너 저번부터 속 안 좋다고 계속 그랬던 것도 그렇고 찝찝해서 남편분도 술, 담배 많이 하지 않아? 한번 이참에 검사 쫙 받아봐. 우리도 이제 슬슬 건강관리 해야 해. 어머, 정말이야? 예약하기도 힘들다고 들었는데 고마워서 어떡하나? 이번에는 바빠서 내가 따로 같이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서 뭐 해줄까 하다가 생각했지. 어때? 너 일하다 보면 건강도 잘 못 챙길 거 아니야. 딸내미도 있는데 이제 건강 챙겨야지. 고맙지. 고마워. 내 남편까지 신경 써주고. 그래, 내가 날짜 맞춰서 내가 금방 잡고 연락할게. 그날 보자. 친구는 제 생일 선물로 부부 건강검진을 예약해준다고 했고, 저는 일한다, 결혼한다, 뭐다 오랫동안 제 건강을 신경 쓸 수 없었기에 고마워하며 선물을 받기로 했죠. 안 그래도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 소식을 남편한테 말을 하니 남편도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술, 담배를 많이 하니 걱정되었다고 하면서요. 본인 몸은 정말 끔찍하게 아꼈거든요. 그렇게 날을 잡고 저희는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안내에 따라서 하루 전 금식도 했고 긴 시간 동안 이것저것 검진을 모두 받게 되었어요. 검사를 하는 동안 요새 많이 피곤했는데 안 좋은 병이라도 나올까 싶어 떨리기도 했고 괜히 딸 생각, 남편 생각, 부모님 생각도 들면서 싱숭생숭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 되었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지선님, 남편분이랑 같이 검진 받으셨죠? 네, 맞아요. 이런 말을 제가 어떻게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김지선님, 위암입니다. 당장 돌아가신다거나 그런 최악의 상태는 아니고 수술은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당장 입원하셔서 수술하실 준비를 하시고 조금씩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항암 치료도 추가적으로 진행하면 결과적으로는 좋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확신은 드릴 수 없을 몸 상태입니다. 위, 위암이요? 의사 선생님, 정말요? 제가 위암이라고요? 아니, 우리 아기는 너무 어린데. 너무 갑작스러우실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살이 많이 빠지시고 요새 입맛도 없지 않으셨어요? 의심스러웠던 증상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살은 빠졌지만 입맛은 그렇게 없진 않았어요. 삼시세끼도 건강식으로 잘 챙겨 먹고 있었고 피가 보인다거나 하는 다른 증상도 없었고요. 의사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편분께는 검진 결과 말씀드릴 때 김지선님 이야기까지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망설이거나 하실 시간이 없어 보이네요. 바로 가셔서 입원 신청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위암이라고 하시는 의사 선생님.
위암이라는 말을 직접 들으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그 순간 제 딸이 밝게 웃는 얼굴, 그리고 평생을 저만 보고 사셨을 제 엄마 아빠, 그리고 밉지만 옆에서 듬직하게 지켜줄 때도 있었던 제 남편까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인생 살면서 잘못한 게 있던 걸까? 내가 뭔가 벌을 받고 있나라는 생각부터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눈물만 계속 날 뿐이었어요. 저는 뒤돌아서 생각할 틈도 없이 그렇게 입원 준비를 하기로 했고, 바로 입원 자리가 나서 올라가고 있는데 남편도 소식을 듣고는 바로 뛰쳐 올라온 것 같더군요. 빠른 숨을 내뱉으며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소식 들었어. 평소에 증상이 있었으면 미리 말을 하지 그랬어. 많이 아프진 않았어?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위암이라니. 우리 와이프가 위암이라니. 어? 어, 따로 증상은 없었어. 우리 아가는 어떡하지? 당장 봐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항암 치료도 해야 한다는데. 나 무서워. 어떡해. 앞으로 너무 고생하겠네, 우리 여보. 우리 애기는 내가 잘 챙길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보 몸 걱정만 해.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근데 내가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엄청 많이 심각한 거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어떻게 되는 건데? 수술하면 괜찮은 거야? 일단 수술해보고 항암 치료하고 천천히 상태를 보겠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좋아질 확신은 못한다고 했고. 참, 이렇게 사람이 어이없게 죽을 수도 있구나. 죽는다는 소리를 왜 해? 수술하면 잘 될 수 있다잖아. 의사도 확신 못한다고 했어. 무슨 수로 내가 희망을 가지겠어? 일단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최고야. 다 잘 될 거야. 얼른 좀 누워서 쉬어. 남편은 그렇게 저를 다정하게 달래주었고, 그래도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병원 일도 대신 잘 처리해주고 하는 것을 보니 든든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울다가 저도 모르게 지쳐서 잠들어 버렸고,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눈을 떠보니 남편의 핸드폰만 침대에 있고 남편은 온데간데 없는 게 아니겠어요? 계속 불러보다가 남편이 어디 간 것 같길래 다시 누우려던 그때. 그날따라 왜 이렇게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핸드폰을 볼까 말까, 보면 내가 상처받을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아픈 것을 누구한테 말하기는 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 문자 내역을 들어가 보았어요. 들어가니 남편에게는 정말 충격적이게도 상간녀가 있었습니다. 글 내용을 보니 회사에서 만난 사람 같았고 이미 서로 깊어질 만큼 깊은 사이로 보이더군요. 제가 건물이 있다는 내용도 상간녀는 다 알고 있었고, 정말 충격적인 건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도 그새 말을 했다는 점이었어요. 남편은 슬프지도 않은 듯이 아내가 암이라는 말을 전했고, 상간녀는 안 됐다며 그냥 사람 운명이 다 그렇지 않겠냐고 우리가 인연이긴 한가 보다라면서 저를 거의 죽은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아, 참. 사람은 언젠간 다 죽으니까 라는 말도 적혀 있었던 것 같네요. 그것을 보니 내가 여태까지 뭘 한 건지 헛웃음만 나오면서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놈의 건물 이야기는 둘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미 그 건물에 상가녀 가게까지 차려줄 생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 뒤 남편이 들어왔고 저는 표정 관리를 해가며 아이 핑계로 집으로 보냈어요. 내가 죽더라도 저놈하고는 이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하고 있던 도중에 급하게 의사 선생님이 저녁에 병실로 들어오셔서는 저에게 급하게 할 말이 있으시다는 게 아니겠어요? 김지선님,
아이, 참, 이걸 어떡하나. 혹시 그 아까 남편분은 집에 귀가하셨어요? 네, 방금 집으로 보냈는데 무슨 서류에 사인이라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호자가 계속 상주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 참, 이런 일이. 제 생각엔 이 결과지가 잘못 바뀌어서 나온 것 같아요. 두 분이 동시에 같은 검사를 하다 보니 환자 번호가 바뀌어서 기록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생명하고 연관된 건데 이렇게 큰 실수가 있었어서 이런 일이 진짜 가끔 있긴 한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그 말은 제 남편이 네, 남편분이 수술하셔야 합니다. 위암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도 계실까 싶어서 와봤는데 안 계시네요. 저희가 계속 전화를 아니에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그럼 당장 남편이 입원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최대한 빨리 수술 날짜 잡아드릴 거예요. 그럼 연락 꼭 부탁드립니다. 빨리 오시라고 해주세요. 오시면 원무과나 여기 앞에 간호사분께 말씀해 주시고요. 내용은 제가 다 전달해 두어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제 몸은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 살펴보니까 괜찮으세요. 건강하십니다.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잘 챙겨 드시기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드라마보다 더한 건 현실이라더니 정말 그렇더군요. 동시에 검사를 받아보니 환자 번호가 바뀌어서 기록이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검사 결과지가 바뀐 거였어요. 저는 위암이 아니었고 바로 남편이 위암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다시 태어난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늘이 나를 불쌍하게 여겼나 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조강지처에게 한 번 더 복수할 기회를 줬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암이 걸렸다면 역시 본인들은 인연이었다고 말했던 남편이 이 사실을 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미 그 내용을 본 이후로 정이 아예 떨어져서 이혼을 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제 뜻대로 돌아가다니 과분할 정도였어요. 저는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계속해서 받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이 이야기를 알리러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10통을 더 한 것 같은데 받지도 않더군요.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간 건지 집에 도착하자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저는 화장실에서 잠깐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있는 것은 모르고 시어머니랑 스피커폰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없는 척 불을 끄고는 조용히 전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거 증거라도 될까 싶어서요. 그래서 시선이가 암이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참. 세상 일 모를 일이네. 그러게요. 나도 오늘 놀랬지 뭐. 오늘 우리 애기는 좀 잘 봐주세요. 밤에 어디 나갈 수도 있어서. 그래, 걱정하지 말거라. 밤에 그때 너가 말했던 여자애 만나는 거지? 회사에서 만났다는 애. 그애 아주 참하고 이쁘긴 하더라. 지선이보다 더 어리지 않니? 길게 보면 걔가 더 낫지 뭐. 널 오래 챙겨줄 수도 있을 거고. 혹시 지선이 잘못되고 하면 너도 새장가 가야지. 혼자 노총각으로 죽을 순 없잖니. 애기도 엄마 필요할 거고. 우리 아들 참 능력도 좋아. 그래야죠. 이제 저 충분히 경제적 능력도 될 거예요. 지선이 건물 이제 우리 거가 될 것 같거든요. 혼인신고도 했고 제가 지선이랑 제일 가까운 사이니 저에게 오는 게 당연하죠. 내일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기는 하려고요. 확실하게. 아, 참, 뭐부터 하지? 어머니 어디 여행이라도 가고 싶으세요? 건물 받자마자 우리 어머니 차라도 뽑아드려야 하나? 아유, 말만 들어도 배부르다.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본다고? 그래, 그런 거 확실히 해야지. 또 지선이가 수술 받기 전에 뒤로 수술 수 있으니 바람 피는 거 걸리지 말고 끝까지 잘해주는 척이라도 해. 좋다. 우리가 살다 보니
건물주도 다 되는구나. 아이, 엄마, 제가 그런 것도 못하겠어요. 걱정 마세요. 양쪽 여자한테 최선을 다할 거예요. 지선이한테 조금 더 신경 쓰죠, 뭐. 오래 같이 있지도 못할 텐데. 근데 지선이 많이 심각하다니? 어느 정도인 거야? 의사가 그렇게 희망 있다고는 안 했나 보더라고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더 봐야 된다고 확신은 못 한다고 했대요. 운명을 거스를 수 있나요? 하늘이 다 정하는 건데. 참 안타깝긴 하네. 근데 그 여자애도 좀 산다며? 이게 뭔 일이래? 어디서 그런 여자들을 다 만나는 거야, 우리 아들은? 그 여자애랑 잘 되려고 일이 이렇게 된 건가 싶기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좋은 기회가 온 건가 싶기도 하고. 저희도 그 얘기해요. 인연이라서 일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건지. 일단은 장인어른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바로 결혼식을 하거나 하진 못할 것 같아요. 또 그 회사에서 만나게 된 건데 어떻게 밝히겠어요? 장인어른 노발대발하실 게 분명해요. 일을 그만둘 순 없으니 그냥 혼자 계속 슬픈 척은 하려고요. 아 참, 다음에 어머니 모시고 식사 한번 하고 싶다는데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지. 며느리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게 뭐니? 날 잡아서 알려줘. 네, 엄마, 또 연락 드릴게요. 남편은 그렇게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더니 옷을 들고는 집 밖으로 나서더라고요. 녹음본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서 한치의 다름이 없는 내용입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도 상간녀가 누군지 다 알고 있었고, 게다가 저희 아빠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건물이 자기 거라고 하며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겠다고도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서 가슴이 아리는 것만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까지 모욕하고 있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쯤 되니 남편에게 내가 암이 아니라 너가 암이라는 소식을 너무 빨리 알려주고 싶었어요. 여러 번 시도 끝에 겨우 남편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남편에게 저는 내일 아침 병원으로 와달라고 말하니 당연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도 상간녀와 함께 있었겠죠? 저를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렇게 그 다음 날이 되었고, 남편은 병원으로 와서 또 다정한 남편 코스프레를 하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나 역겨워서 저는 간호사에게 남편이 왔다고 말한 뒤 의사 선생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먼저 말해주기로 했어요. 빨리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지선아, 몸은 좀 괜찮아? 어때? 좋아. 너무. 암 환자가 아닌 것 같아. 정말? 말로만 들어도 좋다. 너가 그렇다니. 아니, 암 환자가 아닌 것 같다고. 어? 아닌 것 같다고? 어, 어제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말해줬는데 나 암 환자 아니래. 그럼 그 위암은 누구 것일까 궁금하지? 놀라지 마. 너 거래. 너가 암이래. 위암. 뭐라는 거야? 아프더니 정신까지도 어떻게 된 거야? 아, 이렇게 큰 병원에서 무슨 그런 실수를 해? 그러게. 병원에서 이런 실수를 다 하네? 너 빨리 수술해야 한대. 알려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양심상 너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야.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도리다. 지금 생각해보니 너 일 힘들어서 그런지 입맛도 없고 자꾸 구토한다고 했었잖아. 기억나? 그게 다 위암 증상이라더라? 어떡해. 희망이 별로 없는 거,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나서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는 거, 다 너 얘기래. 지금 이 말이 다 진짜야? 거짓말이면 가만 안 둬? 하나도 재미없어. 누가 누굴 가만 안 둔대? 이제부터 내가 널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다 모를 것 같아? 우선 살아나 있어라. 할 게 많으니. 의사 오라 그래. 의사한테 당장 와서 설명하라 그래. 이게 말이 돼? 그 순간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남편에게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오셨군요. 아내분한테 말씀은 다 들으셨죠? 바로 수술 날짜 잡혔고 수술 진행하실 거예요. 혼란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암이란 말이 진짜예요? 저 사람이 아니고 제가 얼마 못 살 것 같은 게 맞냐고요? 암은 아내분이 아니라 남편분께 있는 게 맞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암이라고? 정말? 남편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고 의사가 떠나간 뒤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의자에 앉아있기만 하더군요.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속으로 진짜 고소했어요. 제 마음을 한번 느껴보면 좋겠다고도 생각했고요. 그 다음날 보호자가 필요한 검사가 있다길래 저는 우선 병원에서 자기로 했어요. 그 다음날 되자마자 남편은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는지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울며 불며 병원으로 찾아오셨더군요. 아이고, 우리 아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위암이라니, 위암이라니. 어머니 오셨어요? 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구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우리 아들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은 해볼 수 있다잖아요. 수술이 잘 돼야 할 텐데. 그래, 지선이는 회사에 일 그만둔다고 말했고. 제가요? 왜 그만둬요? 이제 우리 아들 간병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이 위암이라는데 그것도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그걸 제가 왜 해요? 저 사람 아내 안 할 건데요? 그 여자 시키면 되잖아요. 저 죽으면 제 딸 엄마 시킨다고 했던 그 여자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면서요. 열심히 살아서 좋은 기회로 그 여자애를 만나게 됐다면서요? 얼른 전화하세요. 오라고. 그렇게 눈물겨운 사랑이면 지금이라도 달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왜 모르는 척이야? 어머니, 저 다 알아요. 그 여자까지 곧 식사까지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빨리 하세요. 언제 저 사람 죽을지 모르는데 한시가 급하지 않으세요? 제가 정말 모를 줄 알았나 보네. 뭐야? 여자 잘 꼬시는 능력 좋은 아들이 그렇게 위암 걸려서 누워있으니 어떡해요? 뒤로는 상간녀랑 밥까지 같이 먹을 생각까지 하고 노총각으로 죽을 순 없지 않냐고 말해놓고서는 저한테 간병하라는 소리가 나오세요 지금? 어쩜 이렇게 모자가 둘 다 양심이 없어? 건물주는 절대 못 되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도 하지 마세요. 증거도 다 있으니 위자료나 잘 준비해 주세요. 그 여자한테는 상간녀 소송도 한다고 전해주시고요. 얘, 얘가, 얘가 뭐라는 거야?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네? 왜 이렇게들 연기들을 하고 그러세요? 적당히 하세요. 녹음본 들려드려요? 빨리 돈이나 구해 놓으세요. 그렇게 저는 병실을 박차고 나왔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의 끝을 보니 이제 죽든 말든 신경도 쓰이지 않더라고요. 친정으로 가서 딸을 안고서는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노발대발하시는 엄마와 달리 아빠는 침착하게 옅은 미소를 띠시면서 말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너한테 말해주려 했는데 잘 됐구나. 어떻게 말해야 하나 여태까지 고민했었어. 이서방 그놈 아주 쿵코 다칠 일만 남았다. 우리 회사 돈 야금야금 공급횡령하고 있던 것도 다 기록해두고 있었어. 또 둘이 애정행각 하던 거 무단 조퇴한 것도 다 CCTV로 남겨두고 있었고. 잘 됐구나 아주.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겠다 싶어서 흥신소도 붙였었는데. 몰랐었지 딸.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도 모두 나에게 있다. 여행도 가고 별짓을 다 하더구나. 눈꼬셔서 원. 몇 번 죽여버리고 싶은 거 참았다고. 사내 변호사도 다 붙여줄 테니 상간녀 소송에 이혼 소송까지 모조리 다 해보자. 그런 놈은 가만히 못 두지. 알면 알수록 이 남자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요.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써서 상간녀와 계속 공금횡령도 하고 있었고 무단조퇴도 엄청 많이 했었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미리 다 눈치채셔서 모두 기록으로 다 남겨두고 계셨고, 아빠가 흥신소까지 이용했었다는 건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많이 상처받을까봐 언제 말할까 눈치만 보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런 아빠라면 차라리 내 손녀 옆에 없는 게 낫다라는 말도 덧붙이셨어요. 저도 그런 아빠라면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요. 결국 모든 증거로 상간녀 소송 이용까지 다 진행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양육권도 제가 가지면서 위자료를 큰 금액으로 받으며 사이다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뿐만이 아니고 저희 아빠 회사에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게 된 거라 공금횡령에 대해 벌금도 2천이 선고되었더라고요. 둘 다 회사도 잘렸고요. 아이의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고 전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한 번 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받았는데 전 남편이었더라고요. 나야, 지선아 잘 지내? 별일 없고? 우리 딸도 잘 지내지. 아이, 끊지 말아줘. 정말 궁금해서 전화했어. 다 잘 지내. 궁금할까 모르겠는데 나 수술 잘 안 됐어. 얼마 안 남은 걸 몸으로 느껴. 그 여자애는 나 떠난 지 오래고 위자료 내고 벌금 내고 엄마랑 둘이 단칸방으로 옮겼어. 이렇게 죽음이 온몸으로 느껴지니 너 생각밖에 안 나더라. 내가 뭔 짓을 했나 싶고 혹시 우리 마지막까지라도 함께 할 수는 없을까? 정말 부탁할게. 나 정말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너한테 죽을 죄를 지었어. 응, 그냥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 그날 화장실에서 당신하고 당신 엄마 전화하는 소리를 몰래 조용히 녹음하던 그때 결심했어. 당신하고는 하늘이 무너져도 다시 함께할 일 없을 거라고. 내가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건물은 내 거라고 소리치던 그 목소리, 능력 있는 여자 잘 꼬신다던 말, 나를 그렇게 짓밟은 당신. 미안한데 나는 죽어서도 용서 못해. 당신도 그냥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해. 하늘은 무심하지 않더라. 이런 두 번째 인생이 나한테 온 거 보면 말이야. 그래도 애 아빠니 이거는 말해줄게. 앞으로 우리 딸은 누구보다도 예쁘고 귀하게 키울 거야. 우리가 당신 인생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야. 어차피 끔찍하게 벌 받고 있을 테니 더 심한 말은 못하겠네. 끊을게. 그 통화 이후로 그 뒤에 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께서도 종종 연락이 오셔서는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전화번호도 바꾸고 친정도 이사가니 더 이상 연락하시진 않더군요. 사실 그 뒤로 남편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궁금하면 알아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인생에 한 굴곡이 있었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그날 건강검진이 진짜였다면, 바뀌지 않았더라면 저는 남편한테 정말 억울하게 건물도 뺏기고 상간녀도 모르는 채로 죽음을 맞이했겠죠?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저는 딸과 함께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주말마다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다른 엄마들보다 2배 더, 3배 더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가 아빠를 찾을 때가 오겠죠. 분명 아빠 자리가 텅 비게 느껴질 때가 오겠죠. 제가 그때에도 지혜롭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길 바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